한자어로 보면은 몽골이 아니라 몽고라고 되어 있죠. 근데 몽 할 때는 저게 목매하다 할 때 약간 어리석다라는 뜻이고, 이 고자는 보면 옛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으로 몽골 사람들이 자기들 보고 아주 목매하면서 옛날이에요라고 썼을 리가 없는 거죠. 저거는 중국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서쪽과 북쪽과의 이런 끝없는 유목민족들과의 끝없는 이 투쟁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은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1등 국가였다가 근대 산업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바다로 진출하지 않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 이후의 산업 국가들이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죠?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지금의 미국도 그렇지만 다 해양 국가들이란 말이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거 누가 한 말인가요? 제가 지금 방금 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보면 하늘을 지배한다고 했지만 하늘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뭐 많이 실을 수도 없고 빨리 갈 수도 없고. 근데 바다는 짐도 많이 실기도 하고 세계 어디를 마음대로 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해양 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북방에 있었던 유목민족들을 대항하느라고 바다로 진출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도 활용하지 못한 지역이 어디라고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해 보면은 우리가 밑상자에다가 바다 해자를 쓰죠. 그게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 상해는 아무래도 중간 이하인데 하해라고 안 하고 왜 상해라고 했을까? 그럴 때 우리가 상자는 명사를 쓸 때는 위, 아래, 위이지만 우리가 서울 간다고 할 때 뭐라고 하죠? 상경한다고 하죠? 이 상자가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다로 간다. 그렇죠? 양자강을 타고 바다로 가는 그쪽에. 그래서 중국이 그 상해나 남경 같은 그 남쪽의 도시에서 계속 발전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 북방의 북경으로 수도를 정하면서부터, 그게 언제? 우리가 몽골 원나라 때부터 명나라, 청나라. 그렇죠? 그래서 발전하지 못하고 세국 정책을 펴오다가 결국은 아편전 이후에 중국이 이제 커다란 시련을 겪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고라고 하는 표현 그 자체는 중국식의 몽골리아를 이제 폄하하는 표현이고, 실제로는 몽골리아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줄여서 이제 몽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 중국어 혹시 배우신 분이 있으신가요? 중국어에는 그 받침 발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N하고 NG를 빼고 받침 발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 2, 3, 4 할 때 중국 사람들은 2, 2, 3, 4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처음 갈 때 이게 헷갈려. 우리가 1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2라고 해. 얼씨 100원도 비싼데 200원이래. 그럴 때 그러니까 괜히 200원 주면은 상인이 가만히 있죠. 오케이, 땡큐. 받침 발음이었습니다. 그러면 1 다음에 뭐가 있죠? 3, 4, 5, 6 할 때 6 기억 발음은 6 이렇게 발음해요. 그다음에 7도 치만 발음해요. 8들은 빠, 그다음에 9는 지오, 그다음에 10은 시 이렇게 발음해요. 받침 발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몽골이라고 할 때 왜 골이 리을이 빠졌냐? 그건 중국어 발음이 그렇다. 예, 그 얘기는 앞으로 한 2시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몽골이 결국은 이제 원나라로 이제 이름을 바꾸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중국이 육지를 맞대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대개 이제 중국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는, 또는 이제 중국에 요새는 근데 또 많이 분위기가 바뀌긴 했는데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로 중국이 통일의 큰 제국으로 만들어졌을 때 보면은 항상 우리를 침략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우리가 기자조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걸 만약에 들어보셨다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고 요새는 기자조선이라는 표현을 교과서에서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기원전 1000년대쯤에 주나라가 들어설 때 그 은나라의 왕족이었던 이가 기자였었는데, 이 기자가 조선으로 왔다. 그래서 단군 조선을 이어오던 고조선이 기자조선이 됐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언뜻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런 중국 사람이 와서 우리 왕조를 대체한 거네. 그렇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일제 식민지도 겪고 뭐 병자호란도 겪고 했지만은 외래 민족이 들어와서 우리 왕조를 교체한 적은 없다. 이걸 이제 자랑 삼아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니 시작부터 이게 뭐야 이거 기자조선이. 그래서 현재 우리 국사학계에서는 기자조선을 부정합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의 기자라고 하는 이가 나라가 망하면서 무리를 이끌고 와서 우리가 당군조선을 물리치고 기자조선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 때가 우리가 진나라가 있고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또 그 중국의 연나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부의 무리, 누가 하냐면 위만입니다. 그분. 그래서 위만이 들어와서 기자조선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연나라 사람이었어. 그러면 이거 빼도 박지 못하네라고 싶은데 우리 국사학계에서는 그 위만이라는 사람이 원래 연나라 사람이 아니라 고조선 사람이었는데 연나라에 갔다가 그냥 온 거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자료가 많으니까. 그리고 시기로 봐서도 기원 전후 때, 기원 100년대 이때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위진남북조 같은 중국의 혼란기 때에는 우리한테 뭐 해코지를 못 하다가,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수나라가, 그렇죠. 우리 수나라 잘 알고 있죠. 수, 문제, 양제, 뭐 100만 대군이 왔다라고 해서 결국은 고구려를 침략하다가 오히려 멸망을 하고, 당나라 들어섰을 때는 당태종이 또 30만 명 데려와서 또 고구려를 공격하다가 야씨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진작에 물러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죠? 그러니까 송나라 때, 우리가 오늘 송나라, 원나라 할 텐데, 송나라 때는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원나라의 경우에는 결국은 몽골족이지만, 몽골족들이 30년 동안 대몽 항쟁을 겪고, 결국은 우리가 항복을 하고 100여 년 동안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복속기라고 했었는데, 야, 너 좀 강하다. 그냥 간섭기로 하자. 그래서 요새는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조선시대 때는 그래도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서 임진왜란 때 도와줬었고, 또 우리, 그쵸.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에게 커다란 치욕을 안겨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은 우리가 유교에 중국군들이 참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문화나 역사 방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많은 이런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지만, 지금 봤더니 정치적인 의미에서 볼 때 특히나 언제 중국이 대국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이런 압박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룰 것은 그 가운데에서 바로 이제 원나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몽골족들은 왜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왔나라고 할 때, 몽골은 보면은 만주가 있고 중국이 있고 훨씬 멀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렇죠? 그들이 왜 고려까지 쳐들어왔을까라고 할 때,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통일하면 특히 한나라나 당나라 이렇게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나라가 통일이 되면은 그 통일을 한 입장에서,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제일 걱정일까요? 뭐가 제일 걱정이냐면은 자기를 도와서 왕조를 세워준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를 세웠는데 거기에 뭐 10만, 20만 명 되는 그죠 혁명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내가 목숨 걸고 지금 새로운 왕조를 세웠으니까 내가 뭐 어디 군수라도 한 자리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식의. 그 나라 세워졌으니까 이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황제가 야,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병사로 집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세요. 그러면 네 하고 가겠냐란 말이죠. 안 가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잡아들일 수는 없고, 그때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그렇죠. 외국으로 침략 전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은 다행. 왜 거기서 또 나눠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죠. 가서 패배하면 다행. 왜냐하면은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없어지니까. 네, 안 좋은 경우는 얘들이 나가서 졌는데 또 국내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또 망해. 대표적인 나라가 수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때에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정부시대를 통일을 하고 나서 이 사무라이들을 어디다 처치할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을 거쳐 명나라, 인도까지 가자. 그래서 병력을 소진해 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군이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라도 그렇고 당나라도 그렇고 저 전쟁 통일을 마치고 나라를 세우고 나서는 외국 침략 전쟁이 벌리는 이유가 그런 데였었는데, 송나라에 들어서서 송나라를 세웠던 조광조는 자기가 장군이었으면서 자기가 일종의 친위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내 밑에 있는 장군들이 걱정이 돼. 그래서 얘들은 내가 믿을 수가 있는데 얘들보다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이 또 걱정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장군님이 또 황제가 돼야 나도 한 단계 올라가니까.
그래서 조광유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일종의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잔치를 한번 벌입니다. 내가 장군들은 내가 정말 믿는데 장군들 부하들이 걱정이다. 이거 어떻게 하실까요? 할 때 장군들이 알아듣고 사직하고 다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평화롭게 끝나. 끝나. 그런데 이제 자기 동생하고 암투 때문에 이제 이건 설입니다. 동생에게 이제 도끼 맞아서 죽죠. 그러면서 당나라 때도 그렇고 한나라 때도 그렇고 나라가 망하게 되면 뭐냐라고 할 때 이 장군들의 세력이 세지면서 그러니까 밀란도 일어나고 반란도 일어나고 그래서 장군을 없애야겠다. 과거 시험에서 무과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그 장군들은 어떻게 하냐 할 때는 그 문관들 가운데에서 그 힘세 보이는 애를 이제 시키고 장군 시켜줘도 실제로 병력은 안 주고 저 북방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뭐 거란족, 여진족, 뭐 헬라 다 있을 때 이게 중국이 통일됐네. 그럼 저것들이 또 우리 쳐들어올 텐데 우리 손바주로 쳐들어올 텐데 큰일 났다 싶었는데 송나라가 들어서고 나서는 소식이 없어. 왜 그러냐 했더니 태조가 이 문치주의 무인들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무인들을 안 뽑는다. 그래서 군대가 너무 약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에 있었던 유목민족들이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 요나라 그 거란족들이 이제 중국이 힘이 약하다는 걸 보고 계속 쳐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쳐내려오면서 우리가 저기 표시에는 요라고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봤더니 요가 가고 그 다음에 만주에 있었던 여진족들이 이제 커진 것이 바로 금나라입니다. 그리고 금나라가 가고 그럼 우리 이번 우리 차례다라고 했던 것이 더 위에 있었던 몽골족들이 바로 원나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과 아시아를 거쳐서 아마 역사에서 전무후무 그렇죠. 유럽의 경우에는 거의 뭐 폴란드까지 유라시아 제국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 이게 우연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송태조가 우리 중국은 우리 한나라 때도 그렇고 당나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대국이니까 군대를 키워서 저 북방에 있는 저 유목민족들을 그냥 눌러줘야지 이랬었으면은 그냥 그런 단계로 쭉 갔을 텐데 그렇죠. 송태조가 이 문치주의를 실시하는 바람에 북방의 이민족들이 저렇게 대단히로 커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우리와 관계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 원나라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제국을 건설하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비기들, 그죠, 시크리트 뭐가 있냐면은 중국의 4대 발명품 뭐가 있죠? 종이, 인쇄술, 나침반, 화약.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상품 우리가 실크, 비단과 그다음에 도자기.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뭐죠? 우리가 아편 전쟁 때 나왔던 차. 이런 것들이 자유스럽게 유통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4대 발명품을 가지고서 종이하고 인쇄술은 어떻죠? 그러니까 유럽은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둠의 시기죠. 그래서 결국은 종이, 인쇄술을 가지고 유럽이 학문과 지식이 발달하면서 산업이 발달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커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본주의에서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 나침반이 남보를 가리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나침반을 보고 먼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어. 그 원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화약 무기로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이, 인쇄술, 나침반, 화약 이 4대 발명품이 바로 이제 근대 산업 국가로 발전하게 한 제일 중요한 발명품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그렇지 역시 이 중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좋은 발명 많이 했어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중국 사람들은 그 옛날부터 다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걸 왜 계속 발전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몽골의 원나라가 아주 세계사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서문명의 교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원래 요나라는 원래 족속 이름은 거란족입니다. 그다음에 금나라는 여진족, 그다음에 원나라는 몽고족. 근데 저들이 우리도 나라 커졌으니까 이름 바꿔야지라고 하면서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로 바꿨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중국의 왕조 이름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거 너무나 쉬운 힌트인데요. 우리가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그다음에 위나라, 진나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래서 글자가 한 글자이죠. 그러고 보니까 중국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면은
우리나라도 조선이 있고 고려가 있고 신라가 있고 백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 있지 않냐 싶지만 원래 고구려는 고려라고 불렀었었는데 나중에 왕건의 고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건 고구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고려였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한, 진한, 변한, 옥조, 동해, 부여, 발해. 고조선의 경우에는 그거는 원래는 우리가 그 고조선이 세 단계예요. 그러니까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볼 때 원래는 그때 바로 단군조선을 고조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후에는 되게 이성계의 조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 했다 하는데 요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어쨌든 조선 이성계의 조선이 있고 단군의 고조선은 그냥 조선은 고조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돌골 여지 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렇죠. 우리가 이 중원의 바로 대표적인 나라, 이 바로 이 넘버 원이라고 하는 한 글자 국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황제 의식을 거기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 중국은 그래서 중국 아니냐 싶지만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그랬더니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이름을 그러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렇죠. 이 한 글자 국호를 과감하게 탈피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대신에 우리가 중화라고 하는 말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중심이면서 가장 화려한 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인민이라고 하는 말은 평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민하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계급사였으니까 지배계급으로서의 인과 피지배계급으로서의 민들을 다 함께 아우르는 그래서 평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 때 우리가 자유와 평등 이념 가운데에서 사회주의에서는 평등을 중시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그래서 예전에도 한창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야, 중국도 공화국하고 민주주의하고 북한도 민주주의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다? 자유와 평등 가운데에서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한참 있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일종의 이제 군더더기인 것이 뭐냐 하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삼는 정치 체제인데 거기다가 자유를 또 붙이면은 자유 해놓고 자유 평등을 민주주의 이념으로 삼는 이렇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민주주의 하라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교과서에 실나 많이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민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대체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전에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대체로 우리 민족은 어디에서 왔다고 하죠? 우리가 뭐로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1년은 아프리카에서 탄생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먹을 거 필요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라고 할 때 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나눠지고 그런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에 모여 살면서 민족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가 형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국어는 뭐라고 하죠? 우랄 알타이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는 전문 학술 용어에서는 우랄 알타이어라고 하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우라로면 우라로, 알타이어면 알타이어. 근데 우랄 산맥하고 알타이 산맥이 같이 있어. 우라로 같기도 하고 알타이어도 같기도 한데, 그냥 우랄 알타이어라고 하자라고 해서 그냥 우랄 알타이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직접적인 민족의 조상들은 아마도 아프리카에 탄생이 되어서 우랄 알타이 산맥 근처에 살다가 바이칼 호수를 건너서 한반도로 오고 또 일부가 일본으로 가고 일부는 저 알래스카를 건너서 아메리카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중국 문화권이 아니라 이 중앙아시아의 유목 문화권이었었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구원병을 요청하면서부터 그래서 그러면 니들은 우리가 군대 보내주면 뭐 하려냐라고 할 때 우리가 왕이든지 중국의 문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게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국이 통일되었다라고 한 그 시점부터 우리가 이제 중국 문화에 아주 깊숙이 편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문화권이 된 지는 이제 한 1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가운데 또 대표적인 분이 고려시대에서는 고려시대의 왕권을 강화했던 분이 바로 광종이죠. 광종.
그래서 이제 왕건의 아들이면서 네 번째 왕이면서 그래서 자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그 여러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과거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것이 우리가 관료를 뽑을 때 옛날 왕조 시대 때에는 그냥 그 계급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야 네가 도지사하고 네가 시장하라 하면 되는데 그걸 시험을 봐서 뽑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귀족 사회에서 관료제 사회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처음에 그걸 보고 나서는 정말 이상적이다. 왜냐하면은 그 귀족 집안의 자제가 그렇죠 다 훌륭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또 시험을 뽑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유능한 인재를 고급 관료로 삼기 위해서 과거 제도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명분은 있었지만 그 전에 귀족 제도라는 건 그렇죠. 그래서 어디 자리에 뭐 군수 한 자리 났으면은 왕이나 황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보겠죠. 야 저기 지금 양평에 군수 자리 하나 났는데 누굴 보내면 좋을까?라고 하면은 김대감이 당연히 우리 아들 보내면 좋겠지만 미안하니까 이대감 아들이 훌륭합니다요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의정부에 또 군수 자리가 또 났어. 그럼 이번에는 그렇죠 이대감 아들이 이대감이 김대감 아들이 훌륭합니다요. 이게 바로 이제 문벌 귀족들이 이제 황제를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바로 황제가 자기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기 위한 제도가 바로 과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이 관료제도, 이 과거제도에서 가장 병폐는 뭐냐면은 그 관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은 정치가가 되죠. 그렇죠. 그때는 뭐 관리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정치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인맥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도 그렇지만 이 관리들 중에 이 부정부패하는 관리들이 많습니다. 뭐 서양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황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제가 이제 군수 보냈더니만 저기서 부정부패를 하네라고 할 때 불러와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귀족들과 상대해서 제가 우리 편 싸울 애들인데 웬만하면 다 봐준다는 거예요.